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재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Money could have gone to taking care of his own people. It's so unfortunate. 지난 4일 북한이 불시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그 정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발사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정밀 분석 중이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여러 장의 사진들 가운데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는 그 단서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는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사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찍힌 이 사진 바로 아래 테이블 위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탄도미사일이 날아간 포물선 궤적을 표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물선 궤적, 신인규 대표님. 탄도미사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행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런 곡선 비행을 곡선으로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려올 때 지금 이제 저 사진을 보면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각도가 조금 다른 그런 좀 성격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내려오다가 조금 각도를 꺾는 그런 흔적, 즉 편심 탄도 비행의 흔적의 스타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방사포, 로켓도 저런 식으로 곡선을 그립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24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로켓을 가지고 로켓은 연료를 연소를 시켜서 그냥 연소만 해서 날아가는데 미사일은 엔진이 있거든요. 네. 그건 연소만 시키는 거 가지고 저렇게 고각 사격을 해서 240km 날아버릴 수 없어요. 아하. 그런데 240km 날아갔다는 것은 네. 저 정도 고각 사격을 하고 240km 날아갔다는 것은 엔진이 있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노출한 사진들 가운데 두 번째 단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발사 순간의 모습을 찍은 이 사진입니다. 바로 왼쪽의 사진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고요. 오른쪽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닮았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불꽃의 모양입니다. 불꽃의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뭘 뜻하냐 하면요.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임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양도 굉장히 비슷해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그 다음에 우리의 현무, 그리고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세 가지가 어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 드리겠는데 한 가지, 그러면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어떻게 다른지 사진으로 저희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고요. 다음 사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액체 연료는 색깔도 더 노랗고 붉은 빛이 띠면서 일직선으로 뻗지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부채꼴로 벌어지면서 흰색 불꽃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기, 고체 연료를 쓰는 북극성 1호와 북극성 2형, 우리 현무와 같은 고체 연료 대표적인 북한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액체 화성은 일직선, 고체 연료는 하얗면서 부채꼴로 퍼지고, 그러니까 고체 연료를 쓰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액체 연료는
그 액체 연료의 연료 자체와 그리고 그 액체 연료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 디메탈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해서 네. 지금 뭐 저 연료통에 넣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액체 연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보 당국에 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체 연료는 바로 쏠 수가 있으니까 저게 네. 위험하다라는 건데 고체 연료의 특징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마처럼 이렇게 퍼집니다. 아하. 바로 치마처럼 이렇게 퍼져버리는데 액체 연료는 촛불처럼 이렇게 모아져요. 끝이. 그렇죠. 일직선으로 보이죠. 일직선으로 투명해 보이고. 모이다가 끝이 모아져요. 네. 그런데 고체 연료 끝이 계속 치마처럼 퍼져버립니다. 네. 그런 이제 형태, 지금 모아지지 않습니까? 끝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체냐, 액체냐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는데 이건 뭐, 전형적인 고체 연료의 형상이고 또 아까 이제 우리 그 현무2 미사일하고 비슷하다고 네. 했는데 사실 우리 현무2 미사일을 개발을 하던 2000년대 중반에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아하. 설이 많았었습니다. 네. 확인해주지 않습니다만 네. 그때 러시아 기술을 받았다고 하는 미사일이 바로 SS-26인데 네. 그게 익스칸데르예요. 아하. 그때 러시아가 익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 기술 받아서 현무를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 에이테킴스의 기술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생긴 형상이 에이테킴스하고는 전혀 닮았지 않고 미제하고는 전혀 네. 안 닮고 지금 오히려 똑같이 똑같습니다. 생긴 게. 현무하고 요번에 북한 시험 크기, 미사일. 형상 그리고 이제 위에 기둥이 쭉 올라가다가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상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칸데르 그리고 북한이 그저께 발사한 미사일 그리고 현무 다 그 형제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쏜 무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흘린 세 번째 단서, 이번에는요, 이 발사에 사용한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지난해 열병식에서 공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창문과 앞모습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차량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신형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 모양이 아주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신형 미사일 발사 차량의 모습,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탄도미사일 가능성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8년 3월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일 열병식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 이제 나와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지금 등장했다. 우리 이 탑10에서 그렇게 우리 평론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 보여주는 저 차는 어제 발사한 차하고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일단 창문이 앞에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어제 발사했던 건 창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캐빈이라고 하는 승객이 타는 칸이 이거는 이제 좁고. 좁아요. 근데 아주 길어요. 그리고 바퀴가 바로 캐빈 바로 밑에 있는데 그럼 개조한 겁니까? 개조한 게 아니죠. 그럼요. 완전히 형상이 그냥 전혀 다른 차입니다. 저거. 아. 다른 차고 저거는 이제 KN-02라고 단거리 독사라고 하는 네. 미사일의 발사 차량에다 얹어가 그냥 온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저 발사 차량은 그 독사 미사일의 발사 차량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발사한 거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전혀 새로운 발사 차량을 도입을 했다. 아. 즉 누군가가 저 미사일을 발사 차량을 불법으로 북한에게 제공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익스칸데르 미사일형의 저런 그 변칙 비행 탄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네. 그게 러시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정황입니다. 자, 세 번째 단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발사 차량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잠깐 혼돈을 했는데 어쨌든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차량과 아주 흡사하게 신형으로 개조를 한 차량을 이번에 그렇죠. 공개를 한 겁니다. 열병식 때는 달랐는데 14개월 만에 이스칸데르하고 똑같은 발사 차량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북한이 남긴 단서 말고도요, 미국 인공위성이 포착한 단서도 있습니다. 이번에 쏜 것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자, 위성 사진인데 이 발사한 발사체가 꼬리 흔적을 남기면서 날아간 궤적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자, 거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발사 지점에서부터 저 대각선 사진의 끝까지 네. 몇 킬로 안 되겠죠. 네. 사실은. 네. 그런데 한 중간 부분까지는 이 여기가 꼬불꼬불하잖아요. 꼬불꼬불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일직선으로 날아가죠. 네. 그 말은 뭐냐?
고도가 순식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곳은 저렇게 꼬리가 흔들립니다. 바람을 타니까요. 네. 그러나 고고도로 올라간 바람이 적죠. 그래서 곧장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수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처음에는 고도가 낮으니까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연기가 흔들리고 저 위에부터는 순식간에 수십 킬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부터는 바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연기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에서 찍어서 가로로 보일 뿐이지. 그렇죠.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바람 부는 구간은 꼬리 연기가 흐트러지지만 고고도로 올라가서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짝 남아 있다. 그래서 때문에 탄도미사일. 그래서 저 바람이 없는 저 지점은 거의 성층권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사포를 그렇게 쏘진 않거든요. 쏠 수가 없죠. 그래서 쏠 수 없죠.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쏘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탄도미사일의 증거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그 이스칸데르를 쏠 때 아까 봤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쐈죠. 수직으로 쐈기 때문에 고각 발사라고 하죠. 그렇죠. 거의 90도로 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현재 거의 90도로 올라왔고. 네. 근데 우리 그 301 방사포 어떻게 쐈습니까? 약 비스듬히 90도 쐈죠. 그럼 저렇게 연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거들, 흔적들로만 봐도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것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는 우리 국산 현무2 미사일과 아주 흡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신형 유도 무기가 240km를 날아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400km까지 날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발사 실험을 할 때 네. 어느 무기든지 발사 실험을 한 첫 실험에 최대 사정거리 구현하는 무기체계는 없어요. 그래서 유효 사거리와 그렇죠. 사정거리와 최대 사거리는 다 다르죠. 최대의 능력치하고 아하. 일반적인 어떤 그 안정적인 능력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네. 김정은을 불러서 지금 첫 사격 시범을 보이는데 저때 만에 사격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즉 탄착 지점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즉 탄착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500km 날아가버리면 공해상 또는 일본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주변국들에게 그렇죠. 비난을 받겠죠. 그렇다고 또 지난번처럼 황해도에 쏴서 북한 한반도를 위험하죠. 가로지르기에는 위험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사정거리를 구현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아주 흡사한 그런 탄도 미사일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 기술을 전수받았냐 하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지금 쏘아 올린 시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다녀온 직후에 이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착안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So the sanctions haven't changed. The toughest sanctions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remain in place. That's probably what's putting some of the pressure on Chairman Kim today. You saw this happen too right after his visit to Russia, right? After he spoke with Vladimir Putin, he made the decision to take these actions.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미국 측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아마 북한에 전수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기술이 분명히 러시아에 오기는 왔는데 네. 어떻게 왔냐가 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과 이 군사 기술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베끼기다. 왜냐하면 북한이 베끼기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순히 베꼈다고 우리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북한이 해킹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군사 기술 연구원을 갖다가 해킹을 해서 기술을 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북한은 뭐 누구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해킹할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밀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뇌물을 주고 네. 밀수하는 방법. 이 밀수 과정에서 러시아의 그 고위 국방부 관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의심하듯이 푸틴 정부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주고 그다음에 발사 사령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도발을 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도발을 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차마 김정은이 이 도발 카드를 꺼냈을까? 내심 김정은 위원장을 믿었던 미국으로서는 의외의 일격을 맞은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찔렀습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Achieve this outcome. Look, there was a UN report that came out on Friday. 50%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t risk of significant malnutrition. That is, it's a very difficult set of, and that it's permissibl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the sanctions permit the North Koreans to purchase food products. That's why when I see things like happened on Friday night, where the money could have gone to taking care of his own people, it's.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많이 화가 났을 때 꺼내드는 카드였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인권 문제죠. 지독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실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할 때 그때 방청석에 누가 앉았냐 하면 목발을 짚고. 탈북민 지성호 씨가 그렇죠. 앉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세워서 그때 이야기하기도 했죠.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레짐 체인지, 즉 체제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하는 바대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식량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문제를, 인권 문제를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인권 보고서나 뭐 등등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이 시점에서 지난번 북미회담 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제기하고 나온 것은 바로 이 문제, 즉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곧이어서 바로 체제 변화로 연결되는 그러한 논리적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은요, 북한을 압박할 때 종종 이 인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In 1996, Sung-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which were very hard to get. In the process, he passed out on the train tracks, exhausted from hunger. He woke up as a train ran over his limbs. 자, 그런데요, 이 인권 카드야말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열쇠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바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진되려면 결국은 김씨 일가가 정권에서 물러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면 그건 리즘 체인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제 쓸 때 이걸 압박 진정성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압박 카드로 이제 보이게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카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압박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용으로 그때그때마다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태영호 공사께서는 조금 못마땅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권 카드만 잘 쓰게 되면 네. 북한에서 리짐 체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권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카드로 쓰지 말고 네. 그래서 좀 인권 문제를 제기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인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백기통항해가지고 비핵화 회담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권 제재를 계속하게 되면 북한의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군사적 옵션인데 이것 중에서 제일 싸게 맥히는 게 인권 문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리짐 체인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놓기 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 제기 자체가 이건 뭐 리짐 체인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권 문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라고 하면은 김정은의 정권 교체와 연관된다, 직결된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강력한 인권 카드를 미국이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 때문입니다. And I also don't believe we should be conducting our foreign policy by tweet. But you've got to quietly work, and you've got to have summits that produce results where you don't fly over, get no result. You remember his deplorable tweet when he came out and said, "Oh,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anymore." He has been much more about bluster and being braggadocious as opposed to substantive strategy and making sure we're checking a North Korean dictator. We have no strategy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 소식에 발끈하고 엄청나게 경로를 했지만 이거를 만류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끝까지 지금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이 중장거리라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상회담으로서 안보 위협을 상당히 제거했다. 네. 이런 걸 선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가에서는 여야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 SNS가 웬 말이냐. 최대 압박을 강행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허풍을 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단적인 사례가 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입니다. 트위터 통해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분명하게 실제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의 협상 전략을 이미 다 꿰고 있죠. 과거에 이미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Very well aware of North Korea's patterns of behavior over decades of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So we're going to try and proceed to implement w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in Singapore. We're well aware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in the past.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미국은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분하게 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더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한, 특히 우리 정부를 더 거세게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뺨맞고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는 모양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그렇죠. 지금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을 또 핑계 삼아서 우리 정부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금 북한은 우리 대통령한테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중재자가 웬 말이냐. 계속해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번 그 미국 이제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스칸데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사됐을 경우에 방사포가 발사됐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어허. 지금 사드나 그렇죠. 지금 뭐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요격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네. 미사일이 아니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실제 우리 군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데 무슨 새끼 뭐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다른 나라 문제있냐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 북한에다가 이 쌀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본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때려도 반응하지 않고 네.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지렛대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을 든 강도가 쏘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서서 에이 저건 가짜 총일 거야. 가짜 총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뭐가 다른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의 목소리도 있지요. 자,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거뭇거뭇하게 수염을 면도하지 않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이 전략 무기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는지 피곤했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종호 시장님 전문가들은 이것도 연출된 것일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고요. 그렇죠. 현재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거다.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붕괴되든가 아니면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체제가 붕괴될 거다.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장군인데 내가 현재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다양한 로켓도 쏴가지고 이런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 이걸 내가 불철주야 노력해. 면도도 안 하고 내가 나타났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도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북한 인민들의 위상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있다. 이런 연출된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계속 비난을 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 김정은의 다음 발자국은 뭘까요?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실수를 해서 북한에게 도발 여지를 줬다는 분석도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떤 말실수였을까요? So we know a couple things. One, at no point was there ever any international boundary crossed. That is,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We know that they were relatively short range. And beyond that, we know they weren'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either. And beyond that, I'll leave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characterize this when the further information arrives.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둘러서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었다고요? 이제 어쨌든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확한 것이고 그건 유엔 안보리 제재 기란 1718호를 위반한 거죠.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자신이 사실은 북한의 협상의 최전선에 서서 여태까지 협상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의 결과가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금 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위상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도발 또는 이 미사일 기술 개발 또 증강 이런 것에 빌미를 준다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정치적 수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사실은 제고를 해야죠. 자, 북한에 이렇게 나홀로 폭주를 막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중재자를 자처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화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통화 이후에 21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긴급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는 벌써 어제 통화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왜 일본보다 이렇게 한 발짝 자꾸 늦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당사자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미 하루 전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북한 미사일 발사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일본 정상은 의견을 나눴죠.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 일본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화 통화는 7일, 그러니까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했다라는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2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을 이해하시면 뭔가 좀 이야기가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일 간의 군사적 밀착은 별개의 문제고 그래요? 현재 한미 동맹의 관계가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4월 10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담을 미국 쪽에서 꺼려 하니까 우리가 무기를 살릴 테니까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오실 때
대한민국도 방문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말이 없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 자체가 벌써 한미 동맹 관계가 아하. 상당히 많은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과의 밀착도 밀착이지만 더 우려스러운 거는 한미 동맹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에 지금 밀려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분석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